수준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문화 강국 백제. 그 중심에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백제 중흥을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무령왕이 있었다. 그가 꿈꾸고 이룩했던 나라가 오롯이 담겨있는 무령왕릉.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다.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으로 동아시아 국제 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던 백제의 역사, 무령왕릉을 통해 다시 조명해보자.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네스코 주최로 치러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우리 문화재 가운데 12번째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쾌거였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지금의 공주와 부여, 익산으로 이어진 역사 유적지로 백제 역사 중 가장 탁월한 문화를 꽃피웠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유네스코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해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 증거를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성곽과 건축물, 왕궁리 유적이나 미륵사터, 성곽 등 독특한 건축 기술과 고분과 석탑에서 보여준 예술품이 사라져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라고도 평가했다. 일단 이제 보편적인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제 이제 문화유산이 백제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열도하고 이제 교류 관계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유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진정성, 이게 정말 백제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적이 온전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돼 왔는가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잘 보존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얻게 돼 가지고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등재 1년. 화려했던 백제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백제 웅진 시대를 이끌었던 공주. 이곳에서는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기념해 무령전이 한창이다. 우리에겐 무령왕릉으로 더 잘 알려진 무령왕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됐다. 지난해에 공주, 부여, 익산에 있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공주에서도 공산성과 송살리 고분군이 등재가 됐는데요. 무령왕릉이 단연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령왕릉이 발견됨에 따라서 백제 건축사와 종교, 사상, 그리고 유물의 우수성이 백제 문화의 탁월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중흥군주 무령왕. 밖으로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고 널리 백성을 보살폈던 치세는 사그라들던 백제의 새로운 등불이 됐다. 그리고 기적처럼 발견된 그의 사후 안식처는 1500년 전 백제를 다시 반석 위로 올려놓았다. 찬란했던 무령왕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기록된 무령왕릉은 백제 문화가 얼마나 다채로웠고 훌륭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국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군주 무령왕. 15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그의 무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한국은 물론 고대 동아시아 역사가 다시 쓰여졌다. 강력하면서도 찬란했던 백제. 무령왕릉은 후대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타임캡슐인 것이다. 당시에 자료 부족해서 역사 보거나 굉장히 힘들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71년도에 무령왕릉이 갑자기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특히 백자사 같은 경우는 백제가 고구려 신라에 버금가는 어떤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발전된다라는 것을 한 번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이 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한국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고대사가 삼국사기나 기왕에 인식했던 것을 이 자료를 말미암아서 구체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게 된 거죠. 아마 7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고대 백제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고대사를 보는 시각을 전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무령왕릉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웅진시대 왕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송산리 6호분. 이 일대에서 발견된 6번째 고분으로 묻힌 이가 누군지 몰라 숫자로만 불릴 뿐이다. 긴 장마를 앞둔 1971년 7월 이 송산리 6호분의 비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로 공사가 실시됐다. 그리고 뒤쪽 언덕을 파내려 가던 중 무령왕릉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무령왕릉은 1971년도 7월 달에 아주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요. 그 무령왕릉 바로 앞편에는 1930년대에 발견된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벽화 무덤에 배수의 문제가 있어서 1971년도에 6호분의 뒤편을 파는 과정에서 무령왕릉의 입구가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서둘러 조사단이 꾸려졌고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모습을 드러낸 무덤의 입구는 벽돌 구조물로 막혀 있었고 그 틈을 석회가 단단히 봉하고 있었다. 맨 윗단의 벽돌을 제거하는 순간 흰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많은 고분들이 파헤쳐졌던 일제시대를 무사히 지난 천여분이라는 증거였다. 조사단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무덤을 지키는 석수와 죽은 자에 대한 기록과 토지신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매직원이 담긴 지석이었다. 지석은 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령왕릉에서 지석이 출토되지 않았다면 백제에 알려지지 않은 왕릉급의 무덤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지석이 발견됨으로써 무령왕릉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요. 특히 이 무령왕릉의 지석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왕릉급 고분 중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석을 통해 무덤 주인이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국내외 언론과 국영 인파가 몰려들었다. 현장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조사단은 철야로 발굴 작업을 시행했고 12시간 만에 발굴 작업이 종료됐다. 사상 유례 없는 최대 규모의 발굴이었지만 발굴 작업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유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압박감 탓에 서둘러 발굴을 종료한 것이었다. 오랜 세월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무령왕. 그의 일생이 고분의 발굴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게 됐다.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지석이 밝힌 고분의 주인 사마왕은 살아생전에 무령왕이 불린 이름이다. 사마왕이 백제 무령왕이라는 것은 신라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를 통해 알려진 사실. 두 기록이 일치하면서 무덤의 주인이 확실해진 것이다. 한성 백제 위례성이 불타고 왕과 왕족들이 고구려군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던 서기 475년, 백제는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긴다. 무령왕은 불과 14살 나이에 조국인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 패하고 자신의 아버지 계로왕이 무참히 살해되는 뼈아픈 경험을 한다. 백제 문화의 중심이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겨지면서 나라는 거의 망하다시피 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세는 기울어지고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에 왕위에 오른 무령왕.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혼란을 안정시켜 백제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어린 문영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성장하면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고구려에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처럼 그 약한 모습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강한 백제를 건설하겠다. 이런 이제 일념을 불태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바로 이제 문영왕은 동성왕이 피살된 다음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문영왕은 자신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리 걸식하고 떠돌아다니는 이제 농민들을 잘 수습해가지고 이제 귀농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끊임없는 전쟁 상황이 이어지고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까지 덮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곤궁해져 있자 무령왕은 경제 재건을 위해 앞장선다. 바로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나눠주는 진율 정책을 펼친 것. 또한 농토 개간과 수리시설을 확충해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직접 전장에 나가 고구려를 제압해 영토를 많이 회복했다. 무령왕 21년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 스스로 갱위 강국을 이뤘다고 선포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누파, 구려, 갱위 강국 여러 차례 구려를 격파했다. 구려는 이제 고구려를 가리키는 말인데 높을 고자를 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백제인들의 고구려인에 대한 어떤 적개감, 악감정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국호를 제대로 불려주는 것이 아니고 고자를 빼고 구려 이렇게 이제 얕잡아서 이제 부르고 있고요. 내가 통치하는 문영왕대 와서 원래의 모습인 강국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강국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523년 5월 7일 백제 국민들에게 갑작스런 비보가 전해졌다. 22년 동안 백제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던 무령왕이 생을 마감한 것이다. 3년 동안 빈소를 마련해 백제를 되살린 성군의 죽음을 내도했다. 국내외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왕릉에 들어갈 껴묻거리인 부장품을 만드는 작업이 착수됐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 무령왕을 안치할 관 제작도 함께 이뤄졌다. 목관 표면에 꽃 모양의 금과 은재 장식으로 꾸며 왕위의 권위를 높였다. 1500년 전에 안치된 무령왕의 목관. 발굴 당시 허물어져 내리긴 했지만 그 형체는 온전히 남아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현재도 다양한 고대 목재 유물을 분석하고 있는 김수철 교수에게서 무령왕릉 목관에 대해서 알아봤다. 지금 보신 그 부재는요, 그 문영왕릉하고 같은 시기에 출토된 그 목각고입니다. 목각고는 그 백제 시대에 그 저장 창고로 만든 목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를 보존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체해서 수습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로 된 유물의 재료와 제작 방법을 알 수 있는 수정 분석. 먼저 유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해 샘플을 만드는데 조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횡단면과 접선 단면, 방사 단면 등 다양한 방향의 절편을 만들어야 한다. 사풀아닌 용액에 일정 시간 담궈 염색을 한다. 나무의 세포벽이나 핵의 형태가 목재가 더욱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면 나무의 특징에 따라 각기 다른 세포벽과 핵의 단면이 나타난다. 나무 특징에 따라 나오는 고유 정보인 셈이다. 보통 그 목재 수중 분석은 목재가 갖고 있는 조직의 특성을 보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목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DNA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유전자를 분석하듯이 나무는 갖고 있는 각각의 단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3단면이라고 해서 각각의 단면마다 세포가 형성될 때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양과 구성 요소의 유무에 따라서 수종을 분석하고요. 과거 수종 분석이 이루어졌던 무령왕의 목관. 그렇다면 무령왕릉 당시 수종 분석에서 나온 특징은 무엇일까? 지금 보시는 부분은 과거 1990년대 그 경북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제 문영왕릉 목관재 수종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목관제 시편은 아니지만 다른 편에 한해서 이제 수종 분석을 실시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소나무에서 볼 수 있는 그 수지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면상에 이런 조직 배열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방사단면에서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 이런 창상벽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창상벽공을 갖고 있을 때 방사 유세포로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수종을 갖고 있는 것은 단일 수종으로서 이 금속만이 갖고 있는 조직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관 제작에 쓰인 것은 금송이었다. 대부분의 소나무는 수지구가 있는데 금송만이 유일하게 송진구멍이 없는 게 특징이다. 금송인 경우는 그 일본 특산 수종으로서 재질이 좋아서 특히 이제 그 습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관제나 고급 목재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과거 연구된 내용을 보면은 일본에서도 고대, 고분, 특히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왕족의 무덤에서도 관제로서 금송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송이라는 어떤 특징적인 수종이 갖고 있는 재질과 어떤 습기에 강한 그런 그 물리적 특성을 잘 알고 그 목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관제로서는 최고급 수종인 금송. 일본 내에서도 지배계층만 사용했던 귀한 재료로 관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바로 목관 전체를 두르고 있는 오칠이다. 관제 안팎에 오칠을 2, 3회 칠해서 그런 그 금송이 갖고 있는 어떤 습기에 강한 부분을 더 보강해서 목재의 어떤 그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또 하나는 거기에 흑색 안료 등 다양한 어떤 부가적인 안료를 섞어서 미련미까지 더해서 그런 고급 관제 목재를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칠을 더함으로써 어떤 그 왕족 그 고분의 어떤 성격을 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최고의 도료였던 오칠을 통해 목관의 보존력을 높였던 백제인들.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백제인들의 기술이 뛰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바탕에 검은색 안료를 포함해서 오칠을 상층으로 3번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칠이 목재 표면에 됨으로써 방습 그리고 방충, 방부 효과가 있어서 수천 년이 지난 현재에서도 그런 목관제가 잘 보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관이 안치되어 있는 무령왕릉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축조한 전돌 무덤이다. 백제시대 고분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무덤은 능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뿐이다. 돌과 흙, 나무를 이용해왔던 한반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낯선 벽돌 무덤. 이는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 무령왕릉을 만드는 데 쓰인 벽돌의 형태는 양나라의 것을 많이 닮았다. 실제로 무령왕 시절 백제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긴밀한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령왕릉은 기본적으로 돌로 만든 석실묘가 아니라 벽돌로 만든 전축분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와 같은 전축분은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기원 후 3세기경부터 이러한 전축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형태는 무령왕릉과 거의 비슷하게 앞쪽에는 그 작은 널길이 있고요. 뒤쪽에 이제 널방이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령왕릉도 그 같은 남조의 전축분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와 같은 전축분의 경우에는 벽돌을 쌓아서 만들게 되는데요. 무령왕릉에 쓰인 벽돌은 부여 정동리 가마터에서 제작됐다. 이때 크기와 형태, 무늬에 따라 28가지로 나뉜다. 능 축조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둥근 아치 터널과 같은 형태를 띠는 구조물을 볼트라고 하는데, 무령왕릉도 일종의 볼트 구조물이다. 무령왕릉을 축조할 당시 둥근 곡선을 띠는 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나무 틀을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령왕릉의 벽면 벽돌은 서로의 인장력을 쌓아 올리는
공적법을 활용했다. 이때 가로로 4단을 쌓고 세로로 1단을 올려 천장전까지 세웠다. 이른바 사평일수 기법이다. 무령왕릉에는 사다리꼴 벽돌도 사용됐다. 둥근 곡선의 아치형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다리꼴 벽돌을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실제로 천장을 만들 때는 벽면과 달리 진흙을 사용해 접착력을 보완하기도 했다. 직사각형 무덤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고풍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던 백제인들의 미의식을 볼 수 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삼평일수라고 해서 사다리꼴 모양의 벽돌을 3개를 수평으로 쌓고 하나를 놀리는 그러한 식의 방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벽과 천장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쌓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새겨진 그런 문양, 벽돌과 함께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그런 벽돌이 사용되고 있는데, 글자가 새겨진 같은 경우에는 그 벽돌이 사용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모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던 무령왕릉. 치밀한 계획과 설계도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축조한 건축물이다. 이는 이전과 다른 백제를 보여주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의 자신감이기도 했다. 무덤이라는 것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주에 와서 무덤을 왕실에서 바꿔서 재료를 다른 거 쓴다는 것은 왕실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기왕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새로운 제대로 남의 함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묘제가 달라진 것은 그와 관련돼서 왕릉의 모습이 달라진 것은 백제가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성에 있을 때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체제를 갖춰가지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 무덤에 그러니까 그 왕릉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령왕릉 발굴 당시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성기 백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유물들이었다. 무덤 안에 부장된 유물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108종 4천여 점이 발굴됐다. 무령왕과 왕비의 사후 안식을 위해 제작된 의례용품도 있었지만 왕실에서 살아있을 때 착용했던 각종 장신구가 대부분이다. 백제 최고의 금속 귀공예품으로 섬세한 문양과 다채로운 기법 등 당시 세공기술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다. 무령왕릉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간직한 지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왕비가 사용했던 다양한 장신구들이 고스란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왕의 머리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귀걸이, 팔찌, 목걸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이고요. 보통 금이나 보석 재료로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투각이라든지 또는 누금세금과 같은 화려한 장식이 덧붙여집니다. 백제의 세공기술은 미세한 부분까지 다채로운 문양과 제작 기법 문양을 더해 화려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뒷꽂이는 금판을 두드려 입체감을 더했다. 또한 왕비가 사용했던 장신구에는 좁쌀같이 작은 금알갱이를 붙여 예술성을 높였다. 이는 당시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만든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작된 귀금속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대 세공 기법을 계승 보존하고 있는 연구소를 찾아 백제인들이 사용했던 세공 기술 중 고도의 숙련자만이 할 수 있다는 누금 세공을 재현해 봤다. 금속에다가 어떠한 그 표면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색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조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을 파내가지고 어떤 문양을 집어넣고 그림을 넣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데 이 누금세공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서 또 그 작은 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같이 빛을 반사하는 그걸 이용을 해서 누금 세공을 하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무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유입된 누금 기법은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왕족들의 장신구에 많이 쓰인 장식 기법이다. 얇은 금판 위에 작은 금알갱이를 말 그대로 깨알같이 붙여 화려함을 살렸다. 순금보다 낮은 합금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사, 금알갱이를 표면에 부착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아름답기도 하고요. 또 빛을 받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을 활용하는 왕의 위세품, 또 왕실의 그 부인들이 사용하는 그 호화로운 장신구 이런 데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백제인들이 작은 금알갱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온에서 금을 녹여 순금을 얻는 과정에서부터 지켜보기로 했다. 일차로 얻어진 순금을 작은 금알갱이를 올리는 몸체로 만들기 위해 수차례 두드려 얇게 편다. 얇게 펴진 몸체는 고온에서 달궈진 후 염산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한다. 몸체는 쓰임에 따라 다양한 문양 제작에 들어가는데 금판을 다양한 방법으로 쳐서 입체감을 살리는 타출 기법이 대표적이다. 힘 조절을 잘 못하면 자칫 실패할 수 있어 숙련된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작업. 무늬에 맞춰 직접 두드리거나 기구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쳐서 정교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타출 기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작품을 할 때는 판대기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철이 있어야 되고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두드리고 때리고 뒤에서 치면 앞으로 튀어나오고 또 앞에서 치면 뒤로 튀어나오는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타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때리고 집어넣고 해서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타출 기법이고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체에 올린 누금은 금실로 만들어서 제작한다. 작은 알갱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실을 원하는 크기에 맞춰 잘라낸다. 금에 1000도가 넘는 온도를 순간적으로 가하면 저절로 둥근 금알갱이가 만들어진다. 금을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순간적으로 액체가 돼 표면 장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댐을 할 때 금이 1000도 이상이 가서 1063도가 되면은 녹기 시작을 하는데 녹는 온도 가까이까지 열을 가해서 이것이 겉에가 녹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은 다음에 그 순간을 포착해서 빨리 열을 식혀야 그게 붙지. 그 순간 찰나를 남겨버리면은 같이 다 녹아서 이렇게 물이 돼버린 거예요. 정련된 금을 뽑아내는 기술은 물론 높은 온도를 순간적으로 다루는 연륜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게 바로 누금이다. 금알갱이를 몸체에 붙이는 댐을 할 때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고온의 열을 가한다. 이때 서로의 접합 부위를 최소한으로 하여 결합시킨다. 땜질했던 곳이 크거나 불 조정이 미숙하면 표면이 거칠어질 뿐 아니라 알갱이가 일그러져 미적 효과가 사라진다. 금속과 금속을 서로 붙일 때는 매개체, 풀 대신 이제 땜쇠라는 거를
놓고 이렇게 떼워야 이렇게 붙는데, 이거는 자기와 자기 살을 서로 녹여서 붙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녹은 표면을 이용해 이어붙이는 작업. 두 개의 알갱이가 최소한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정교함이 필요하다. 고대에는 고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료를 활용해 누금을 완성했다. 그 옛날에는 그 휘발유도 없고 석유도 없는데 어떻게 그저 뭐 유채꽃 씨 기름, 배추 씨 기름, 그게 아마 열을 내는데 아마 많은 그 열을 내는 모양이에요. 그걸 사용해서 불 등잔을 해갖고 그걸로 여기 지금 그 옛날에 쓰던 그 등잔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그걸 해냈다는 거 보면은 우리 그 조상들이 얼마나 손기술이 뛰어났다는 거가 증명이 됩니다. 백제 왕실의 찬란했던 문화를 그대로 담아 표현했던 누금 기법. 이는 좁쌀보다도 더 작은 순구말을 일일이 녹여 붙이려는 장인의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금을 완벽하게 다루는 고도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를 품었던 부여. 마지막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던 백제의 정교하고 우수한 예술품들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1995년 백제 사찰 유적인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된 금박 채색 칠기편은 백제인의 세공기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직물을 바르고 오칠을 한 후 그 위에 가는 금박 줄무늬를 새겼는데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아름다움이 전해진다. 금박 칠기편처럼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 문화와 백제인들의 미적 감각과 품격 높은 예술의 수준의 시작은 바로 무령왕릉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다양한 금공예품들이 후기 백제 예술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혼란을 수습한 무령왕은 국내를 넘어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 백제의 경제, 문화적 역량을 키워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다. 두 평도 안 되는 무령왕의 무덤엔 이러한 노력을 증명하는 유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응진시대 백제 문화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그 출토유물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 귀족 중심의 그 공예 문화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그 공예 문화를 통해 봤을 때 섬세하고 우아하고 찬란한 그런 금속 공예품을 통해서 백제가 선진적인 나라였으며 개방적인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은 성왕. 그는 아버지 무령왕의 유지를 받아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 백제 부흥의 중요한 계기로 백제의 수도를 사비, 즉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천도하는 것이다.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다와 넓은 평야가 있는 부여는 다문화 강국의 전초기지로 최적의 장소였다. 무령왕이 구축한 국제 교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최대 국제도시 건설이 시작됐다. 백제인들은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게 되고 또 백제 문화가 이제 국제성을 띠게 되고 또 백제인들 호연지기를 이제 기르면서 아주 여유 있고 또 열린 개방적인 그런 이제 자세를 가지게 됐고 심성 자체가 여유가 있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랄까 그리고 이제 마음 씀씀이를 이제 백제인들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이제 백제 문화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백제 말기에 대형 고분군이 남아 있는 능산리. 1915년부터 발굴이 시작돼 백제 무덤의 건축 형태와 유물 등 후기 백제사의 중요한 유적지로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1993년 이곳 인근에서
백제왕실의 불교 의식 때 향을 피웠던 대형 향로가 발굴됐다. 진흙 속에 묻힌 채 1400년의 세월이 흘러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이곳이 이 백제 금동대학로가 나온 것이 절토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그 백제 왕릉 옆에 있으면서 돌아가신 백제 왕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조성한 능사라고 하는 이제 절에서 죄를 올릴 때 이제 향불 피우고 할 때 썼던 이제 향로로 밝혀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실 사원에서 백제 왕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제사를 지낼 때 썼던 향로가 되다 보니까 최고 부품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천상계를 뜻하는 봉황과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사는 박산이 표현된 금동대학로. 다양한 식물과 30여 명의 사람, 그리고 총 60여 마리의 동물들이 생동감 있게 표현됐다. 도교의 음양 사상을 기본에 두고 신선과 동물, 용 등을 배치한 것이다. 또한 향로의 기운이 연꽃봉우리에서 형성되는 것은 불교와 연화 화생을 의미하고 있다. 백제 금동대학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 한나라의 박산 향로를 바탕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모티브 면에서는 그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 또는 그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산수무늬 벽돌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코끼리를 탄 인물이나 악어, 그리고 그 향로의 승려 형상을 표현하는 등 그 불교적인 요소가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점은 중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백제만의 어떤 독창성 또는 예술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백제의 독창성과 예술성이 집결된 금동대학로. 날개를 펴고 정면을 응시하는 봉황과 산수무늬로 표현된 상부와 앞발을 지켜든 용이 승천하는 모습의 하부로 구성되며 연꽃봉오리 몸체가 아래 위로 분리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금과 구리를 섞어 향로를 도금한 피복 기술은 백제만의 독특한 도금 기법으로 제작됐다. 재질은 청동이 됩니다. 구리 81.5%에 주석 14.3%를 그 합금한 청동이 되고요. 백제 금동대학로의 금 도금층을 분석을 해보면 그 금 60%에 구리 40%를 조성으로 수은을 사용한 금동 아말감 기법을 사용했고요. 나아가서 그 금 도금층의 두께를 보면 그 10마이크로로 아주 얇고 균일하게 전체를 갖다가 피복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이 현재에도 그 재현하기 어려운 그런 그 아말감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61.8cm, 무게 11.8kg으로 규모 면에서 유례없는 대작이다. 향로는 위에 부착된 봉황과 받침대인 용을 포함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백제 금동대학로의 전체를 살펴볼 때 그 용접된 부분이 네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통째로 주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대학로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인 수면 속에서 표류하는 악어 모습과 사람이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코끼리도 있다. 백제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악어를 구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찜을 짊어진 사내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코끼리를 탈 것,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는 동남아시아 세계를 백제인들이 목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백제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다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끼리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코끼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프리카산하고 동남아시아산이 있거든요. 이건 동남아시아산으로 밝혀졌어요. 이게 상상의 코끼리가 아니고 실제 목격한 코끼리 모습을 재현해 놨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코끼리의 특징까지 정확하게 표현한 백제인들. 1500년 전 그들은 어떻게 이역만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코끼리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일까? 초기 백제의 국제 교류는 중국에서 유입된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일본에 전파해주는 문화 중개자로서 역할을 했다. 중국의 문물을 바탕으로 자기 것으로 소화해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심었던 것이다.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백제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가 그대로 여기 수입해갖고 자기 걸로 소화했을 정도 되고 그만큼 백제가 발전된 나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쓴다 보니까 저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석 같은 다른 데 별로 없는 특이한 사례도 남긴 것이 백제의 발전된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교역을 바탕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백제 왕실은 더 먼 나라에서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원했다. 동북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교역의 폭을 넓히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해 새로운 문화를 다양하게 흡수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당시 백제의 동남아시아 교류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인들이 저 멀리 말레이시아 지역은 물론 캄보디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다양한 교류를 펼치면서 생긴 사건 등을 전하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새로운 수도를 무역도시로 성장시킨 사비시대 왕들. 수많은 배가 백제를 드나들면서 백제의 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품게 됐다. 일본 서기라는 일본의 역사책에 보면 백제가 분한국, 지금의 캄보디아하고 교류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말레이 반도 쪽을 가리키는 곤륜의 사신을 백제 사신이 싣고 가다가 바닷속에 밀어넣어서 수장시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백제의 겸익스님 중인도에 가가지고 산스크리어토로 적혀있는 불경을 직접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인도에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구도의 열정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백제에서부터 인도까지 갈 수 있는 항로가 열려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조선술이 뒷받침돼야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까지 교역하기 위해서는 원한 항해가 가능한 항해술과 선박술이 필요했는데 백제가 일찍부터 바다교통을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항해술에 있었다. 백제 배는 평저선이라 해서 배 밑이 평탄한 구조의 선박이다. 앞뒤와 바닥을 평평하게 해서 배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렸다. 이것은 파도가 거칠어도 원만하게 항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두껍고 평평한 저판을 밑에 깔고 항해를 하기 때문에 높은 바람과 파도에 강한 첨저선에 비해 느리지만 바다 위에서 흔들림이 적어 운송과 원양 항해에 수월한 배이기도 했다. 또한 먼 나라까지 직항을 하게 되면 바다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과 물이 선박 안에 구비되어야 했다. 때문에 배의 규모도 컸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조선술도 뛰어날 수밖에 없고, 일본에 보면 이제 백제 선박을 구다라 훈해, 백제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성능적으로 이제 백제 선박을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한 이제 이야기가 아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백제가 자리 잡고 있는 환경적인 것이 이제 백제가 해양 국가로 만들었고, 또 뛰어난 항해 능력과 그리고 이제 좋은 이제 선박들을 건조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런 가운데서 백제인들은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게 되고, 또 백제 문화가 이제 국제성을 띠게 되고. 뛰어난 항해술과 조선술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제 교류의 중심이 됐던 백제. 그 중심에는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기 위해 토대를 쌓았던 무령왕이 있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에는 갱위 강국을 만들었던 중흥군주 무령왕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잠들어 있는 왕릉은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백제의 꿈이 담겨 있다.